자, 우선 우리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지는 복지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양극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우선 사회보장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다가 너무 나서다 보니까 국가가 돈이 없어요. 이래서 다시 사회보장 정책의 위기로 왔죠.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 되죠. 그래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시대가 왔다가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되고 재정이 악화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마가렛 대처의 복지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30년 걸렸죠. 자, 이러한 복지 위기는 영국만이 아니라 북유럽 각국에도 똑같은 문제죠. 자, 스웨덴이 1940년도 고시력 고인플레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긴축 재정을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고 거의 같은 일을 1982년 네덜란드가 바스나라 협약에 의해서 전일 파트타임하고 전립근로 법적 해소를 하고 임금 인상 억제를 하고 노사 합의를 한다. 21세기 들어서는 하르츠 개혁,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죠. 닥터 하르츠가 주도한 이 하르츠 개혁에 의해서 독일도 역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나친 복지 문제는 역시 국가가 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관계에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뢰와 비전을 리더십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핵심이 되는 것이 일자리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가면서 덴마크도 플렉시큐리티, 스웨덴도 렌마이드너의 재교육 시스템, 네덜란드의 폴더 모델, 핀란드 똑같이 전부 다가 한마디로 일자리 중심의 복지 안전망으로 가면서 소비성 복지보다는 우리가 교육, 보건, 보육 중심의 복지로 간다. 결국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것은 정부, 기업, 개인 이 3자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정 건실성 그리고 일하는 복지, 성장 동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강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는 성장과 복지를 균형하는 이 일자리 중심 복지를 유럽의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국가마다 복지 체계가 얼마나 다른가 잠깐 보면은 북유럽은 국민 부담률이 대략 45% 내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민 부담률을 가지고 고부담의 고복지 국가를 만들고 있죠. 자, 많이 세금을 내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륙 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 이런 특히 독일의 소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보험 중심으로 가는데 국민 부담률 30% 정도의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죠. 자, 영미 또 스위스 또 한국을 포함한 요 국가들은 대략 20%에서 30% 안쪽의 복지 국민 부담과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세금을 부담하고 많은 복지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적은 부담하고 적은 복지를 제공할 것이냐 이것은 국가마다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버는 규모와 쓰는 규모의 균형 우리가 한쪽만 봐가지고 옆집이 무지하게 부자로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옆집만큼 안 쓰고 있느냐 왜 우리는 옆집만큼 좋은 차를 안 타느냐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거죠. 자, 한국은 25%의 현재 국민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복지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자, 대한민국 헌법 34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성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 그리고 능동적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적 복지 수많은 우리의 복지의 슬로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지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한국에 적합한 복지 모델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급증하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같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 복지 예산을 놓고 보면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평균
9.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 예산은 국방비의 3.5배이고 이 금년에 11조 5천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SOC 예산을 20% 축소하고 우리가 기타 예산을 4조 4천억을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재정 적자는 33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국가는 재정 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재정 위기라 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증세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일 거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신뢰 늘 보면 우리는 꼴찌에서 몇 번째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덴마크하고 한국의 부담률, 국민 부담률 차이는 20%가 벌어져 있습니다. 세금 인상을 위한 복지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쓰는 거 얘기하면 한도가 없죠. 그 다음 쓰는 것도 각각 너 백화점 가서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아니, 한도가 있으면 없으면 무한적으로 살 수 있죠. 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는 우리는 뭐를 원칙으로 할 것이고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이러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로소득보다 외부 이전 소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분위와 5분위 소득의 양극화 격차는 더 확대가 됐다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월 평균 30만 원을 유지하던 우리 민간 취업자가 이제는 지난 4월, 5월 두 달 연속해서 마이너스 10,000명 정도로 내려섰는데 이것도 농림업을 빼놓고 나면 7만 명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이것이 대략 40만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저효과 이런 문제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죠. 자, 여기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은 뭘 해도 빨리 합니다. 밥 먹는 것도 빨리 하고 늙는 것도 빨리 늙죠. 프랑스가 154년이 걸린 고령화 국가 진입을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해치웁니다.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속도를 놓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피크를 넘어서 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12년간 225조를 투입했는데 금년에도 40조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졌느냐? 암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별로 느끼는 바가 없는 거죠.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우리 고령화 문제를 놓고 보면 고령화 문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부양계층으로 이전하고 있죠. 자, 이들은 또 연금제도의 사각제도, 연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망률, 아까 장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자살률 세계 1위로 가 있습니다. 정말 그 창피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분들은 고학력 전문직의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은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으로 가게 되면은 실패 확률이 무지하게 높죠. 실패하고 나면 극빈층 전략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도 그래요. 높은 양육비가 저출산의 제일 큰 원인이다. 60% 이상이 영역비죠. 얼마가 많이 드느냐? 신문에 의하면은 좀 과정이 있었겠지만 요람에서 대졸까지 3억이 들어간다. 참 이거 애 많이 낳기 정말 어려운 거죠. 애 3명이면은 10억짜리 부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육아로 인한 희생이 보통 결혼 출산을 경력이 단절되는데 우리가 경단녀라고 얘기하죠. 조금 전에 우리 발표하신 김혜지 연구원도 경단녀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재취업에 한계가 있고 재취업 후 대체로 임금이 하락되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갖거나 이런 딩크 부부가 생기고 이혼 등 사유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에서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격차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 꼴찌에서 4번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우리가 꼴찌였다가 조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문제를 놓고 보면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성장과 분배를 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지상주의자와 분배지상주 우선주의자가 있는데, 성장지상주의 얘기는 이래요. 뭐냐, 복지는 지출이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그리고 복지를 많이 하면 근로의욕이 약화되고, 그래서 성장을 잠식할 것이다. 이게 성장지상주의.
그 다음에 분배 우선주의에서는 복지는 사회적 투자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이 안정적 장치를 하고 만들어준다. 이렇게 둘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성장을 하면은 경쟁에서 뒤떨어진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일자리가 파괴되죠.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도 또 없는 부서를 없앱니다. 역시 일자리가 파괴되죠. 그것은 개인의 삶의 위협을 뜻합니다. 성장은 뭐냐? 일자리 파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위협한다. 반면에 복지의 경우는 우리가 맞춤 복지, 일자리 안전망 다 좋은데 이게 공짜가 아니죠. 이거 할 돈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복지 재정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게 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재정과 복지의 딜레마죠. 세 가지 딜레마가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제대로 해결한 나라가 없죠. 1998년도에 이버슨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를 위해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국가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예, 이 국가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죠. 예. 근데 국민의 세금은 어디서 나오죠? 그건 국가의 성장의 결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장과 복지 문제가 결국은 분배의 영역, 사회 문제, 순환의 영역, 재정의 문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혁신의 영역, 이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전체가 따로따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것은 무슨 부서가 담당하느냐? 보건복지부의 신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요 재교육 안전망 쪽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하고 있느냐? 중소벤처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관장해서 성장과 복지를 이끌어가는 대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의 원천 세금이요, 세금의 원천 성장, 이게 원숭이 꼬리는 빨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돌아가 보면 이 전체를 연결하는 연결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결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일자리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 소련과 같은 계획경제적 시각에서 통제와 보호로 하는 단순계입니다. 여기서 뭐냐? 기업과 직원은 통제와 보호 관계에 있으니까 기업은 직원을 보호해야 되고 자르면 안 되고, 그럼 일자리는 경직화되죠. 당연히 기업은 혁신이 떨어지고 성장 둔화가 되면은 결국 국가 전체 일자리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보호가 전체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보호하는 국가는 결국 다 일자리가 국가 전체 일자리 줄어듭니다. 반면에 자율과 경쟁의 복잡계로 볼 때에는 기업과 직원은 자율과 경쟁입니다. 내가 이 회사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게 되면 거기서는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유연 노동시장이 만들어지고 자율근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은 혁신적이 되고 경쟁력 강화돼서 국가 전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부분이 소멸돼서 전체는 진화한다. 자, 말은 그렇듯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일자리를 시장의 문제로 접근하느냐, 일자리를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죠? 예, 이렇게 가고 있죠. 결과 어떻게 되죠? 일자리 소멸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린 답은 이겁니다. 싸워서 뺏을 것이냐, 키워서 나눌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대립으로 가서 네 거 내가 뺏어올게 지금 그러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성장과 복지는 순환을 해야 됩니다. 대립에서 순환으로 가면서 생명을 갖는 태극의 모습으로 가야죠.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업은 수탈 조직,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전부 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도대체 뭐냐? 일자리라는 것은 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나의 핵심 역량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은 가치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은 가치가 만들어지죠. 내가 만든 가치 일부분을 내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급여와 복지로서 분배를 받죠. 결국 일자리는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 부가가치의 함수입니다. 부가가치의 창출에 비례한 분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그렇다면은 그걸 깬 사례는 어떤 거냐? 기업이 착취하죠. 기업은 부당 노동을 시키고 최대 이익을 냈는데 직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기업의 착취입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이 가치 창출 안 하고 분배만 받아가면은 기업은 적자인데 노조 성과급은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면은 이거는 노조의 착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착취고 이쪽도 착취죠. 인위적 일자리 시행 정책은 결국은 국가 전체의 손실이 되는 이유는 국가의 일자리는 부가가치 함수기 때문이죠. 부가가치 합의 GDP죠.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로 사회가 진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낮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만들어주거나 그러고 있으면 사회 전체는 퇴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장과 복지를 순환시키는 선순환, 이 트릴레마를 해소하는 선순환은 뭐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복잡계의 해결책인 안전망으로 만들어지죠. 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노동 유연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업 경쟁력은 강화되죠. 근데 문제는 개인은 실업을 가게 됩니다. 이 개인의 받은 삶의 지금 유지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죠. 자,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빨간 띠 하나 메고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유럽의 경우에도 그 워크페어의 핵심이 재교육 시스템이 있죠. 이 재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다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세금의 안전망 구축으로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이 전체가 순환되는, 그래서 사회와 기업은 생명체가 되는 같은 복잡계인데 죽지 않은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이게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죠.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김혜지 연구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 우리 도대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행복의 극대화냐? 예, 행복의 극대화, 행복을 충족, 인간 불행을 최소화. 그러면 불행과 행복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춥고 배고프면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의 도전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론을 찾아봤더니 엘더퍼가 만든 ERG 이론이 있죠. 자, 그래서 존재의 욕구, 이건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 관계의 욕구, 행복을 충족하는 것, 성장의 욕구, 행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각각에 필요한 게 뭐냐면 존재의 욕구, 불행 최소화가 사회적 안전망이죠. 그리고 행복 충족하는 게 일자리 안전망, 그리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혁신의 안전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대 안전망을 복지 정책의 3대 정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혁신의 안전망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이 도전을 통한 행복을 극대화하지만 이걸 통해서 사회에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은 개인은 일과 생활로 선순환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워라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기업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로 선순환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선순환되죠. 이래서 사회 전체가 이 세 가지 안전망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가는 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복지는 그냥 복지를 따로 보고, 우리 성장을 따로 보고, 또 재교육을 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돌아가지를 않는 구조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생존 욕구를 넘어선 사회 안전망, 아까 엘더퍼의 ERG에서 관계 욕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국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북구 국가들이 전부 다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죠. 사회 안전망 어디까지나 생존 욕구, 국가가 그걸 넘어서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과거 랜마이드너 협약, 바사나르 협약할 때의 북구의 사례, 지금의 그리스 사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직접 제공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이 저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는 세금이 그 새로운 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고부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일자리 안전망은 관계 욕구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를 비롯한 플렉시큐리티 국가에서도 개인의 노력이 없는 일자리 안전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순환시키고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여기선 중요한 게 재교육과 일자리 매칭인데 재교육이 내실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재교육에서는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의 안전망을 통해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죠. 그래서 여기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안전망을 통해서
일자리 복지가 이제 한 번 더 진화한 선순환 복지로 가게 되고, 이 선순환 복지가 저희들이 제시하는 복지 4.0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죠. 여기 또 하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와 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조합주의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지 함정과 낙인 효과,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왜 문제가 됐느냐? 기술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미비로 생긴 문제들을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이 논쟁들을, 오랜 논쟁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최대한의 복지에서 일자리 중심 복지로 갔다가 이제 3대 안전망과 신기술로 하는 스마트 복지 4.0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3대 안전망, 혁신의 영역에서는 혁신의 안전망, 순환의 영역은 일자리 안전망, 분배의 영역은 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이중고리 순환을 가지고, 여기에 혁신의 안전망은 노동 유연성 규제개혁 실패 지원, 일자리 안전망은 재교육과 매칭과 유연, 사회 안전망은 최저생활 인공지능 효율화, 블록체인 투명화. 이 전체를 뭐로 이끌어가느냐? 4차선 혁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스마트 4.0, 스마트 트랜스폼을 가지고 해결하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생존의 욕구, 사람이 최저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되는 것은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건 무조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정치적 선택이고, 그 다음에 관계의 욕구면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국가의 복지 정책의 실패는 여기에 대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불행 최소화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행복 극대화는 일자리와 혁신 안전망으로 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나열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가 81만 공공일자리와 청년수당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 복지 4.0을 우리가 가야 되기 위해서 이 스마트 복지 4.0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겁니다. 성장과 복지가 이렇게 순환되기 위해서 이 스마트 복지 4.0의 우선 복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전 세대를 위한 포괄적 복지를 우리 하겠다 그러는데 과잉 배분, 과잉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송파 세모녀 통과돼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그리고 복지가 부처별 칸막이로 복잡하죠. 거기다가 복지 행정이 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읍면동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깔때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접근성, 복지 업무 비효율 중복 사업 증가,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회복지사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클라우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 사용 금지되어 있고 이런 개인정보 문제 통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 합쳐진 이 조합으로 선별적 복지의 효율적 대안을 가지고 기존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이 순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전망 문제인데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질 이 부분에서 일자리 안전망은 재교육과 매칭 플랫폼입니다. 이 재교육과 매칭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요 재교육과 매칭 플랫폼이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만 일부 일들이 있고 거기는 지금 효율화가 안 돼 있다. 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은 재교육과 매칭, 유연근무 요 세 가지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혁신의 안전망은 지금 새로운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일자리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혁신적인 기업가 창업하려면 엄마들이 다 반대해요. 너 공무원 시험 봐라. 왜 도대체 창업하냐? 창업하면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되지 않느냐? 실제 창업자의 80%는 실패하죠. 이 실패한 사람들을 너 실패해서 너는 좋은 글씨 딱 붙여가지고 너는 신용불량자야? 그러면은 절대로 젊은이들은 창업 안 하죠.
그러니까 혁신의 안전망은 이들이 정직한 실패를 했을 때는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재도전하고 그 도덕적 해이가 있는 친구는 아주 엄벌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한 책임 주식회사입니다. 기업은 불투명했어.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 안 된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영역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은 돈 빌려줄 때, 기업에 빌려주는데 사장이 갖고 기업은 망했는데 사장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업주들한테 무제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래서 대한민국은 원래 네덜란드가 만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주식회사인데 우리는 무한 책임 주식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래서 바지 사장을 내세우죠. 바지 사장을 내세웠더니 이제 금융기관은 그래, 그럼 과점도 주주한테 물릴게.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스타 기업가들이 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보다 못지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청년들의 롤 모델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의 복지는 우선 비효율이고 불투명합니다. 이것을 스마트한 복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4.0이 필요하죠.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술 모델이 필요하고 복지 사회 모델이 필요하죠. 자, 그럼 복지 사회 모델은 뭐냐? 지금 우리 복지부가 가져가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공공선, 저출산 고령화, 여기 가운데 저희들이 안전망 2개를 집어넣습니다. 혁신의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 근데 요 2개 안전망은 현재는 복지부 정책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죠. 자, 이래서 이 5개의 사회 문제하고 이 스마트 기술은 현실 세상을 가상 세상과 융합하죠. 현실을 데이터화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해서 현실로 가지고 옵니다. 이 4단계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시간과 공간 데이터를 얻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잘 풀어서 가져가면 스마트한 오프라인 복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한 사회보장, 스마트 고령화, 스마트 출산양육, 스마트 의료, 스마트 안전망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에 블록체인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그 다음에 플랫폼의 신뢰성을 대변하게 되고 여기 12개의 트랜스폼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우리 개인정보 문제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퍼스트로 가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클라우드 온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제가 풀어져야 되고 아마 금주에 좋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지금 5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 이 4단계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과 스마트화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고령화는 거기에 필요한 요러요러한 데이터를 잘 우리가 모으자. 그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스마트화하게 되면 맞춤형 정밀의료, 실버 코칭 서비스, 스마트 블록체인 기반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출산 및 양육 지원도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난임에 대한 유전자 빅데이터, 경력 단절 영상, 가상 커뮤니티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맞춤형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안전망,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복지 행정 서비스 전부 다가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트랜스폼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화시키고 그것을 지능화시켜서 우리가 현실에 스마트화하자. 그래서 여기에 3가지 중요한 기술이 인공지능과 플랫폼과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플랫폼과 블록체인이 각각 하는 역할을 보면은 플랫폼은 이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인력 매칭 플랫폼, 일본의 클라우드웍스, 한국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웍스에 10만 명 이상 전문가가 등장해 있죠. 덴마크의 태그텔은 복지 서비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복지 서비스에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서 연결 비용하고 탐색 비용을 줄이게 되죠. 그리고 핀란드의 복지 기반 플랫폼도 복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자, 일본의 페퍼, 아까 우리 빠로 로봇을 봤습니다만은 자, 일본의 페퍼, 간병 로봇입니다. 일본은 지금 간병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페퍼,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퍼의 소프트웨어를 누가 더 추가했냐 그러면은 앤디 소프트웨어가 해가지고
치매 고령자를 위해서 대화와 약물 복용, 뇌 트레이닝 이런 거 해주고 있죠. 자, 민간 기업들이 다 역할합니다. 중국은 알리바바가 역할을 하죠. 지능형 양로원을 만들어가지고 동태 감시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줍니다. 미국은 몰리가 벤처기업 센설리가 개발해서 간호도우미를 만들어서 여기서 혈압 측정, 뭐 각종 바이오 데이터를 입수해 오고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 가지고 우리 노원에서도 블록체인 화폐를 만들었죠.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건강 정보를 공유하니까 안전한 활용이 됩니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그리고 영국은 복지수당을 이걸로 결제 서비스 했더니 110억 유로 중에서 35억 유로나 날아가던 돈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도 이 종이 바우처에서 전자 바우처, 4세대 전자 바우처, 국가 바우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놓고 보면은 수급 적합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 뭐로 풀 수 있느냐? 블록체인 바우처로 풀 수가 있죠. 자, 우리 블록체인 바우처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규제를 풀어야 돼. 자, 규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규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규제, 공공정보 개방하는 게. 그리고 클라우드의 규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규제, 그리고 오프라인의 진입에 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요 8개의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플렉시 프로젝트는 없어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연금이나 정년 연장, 출산 장려, 이민자 유입 이렇게 패시브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돈을 적게 들이고 이게 이제 수요, 부양 정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산을 하게 만들지 않은 겁니다.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증강기술이나 로봇 간호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들이 평생 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 플랫폼이라든지 청소년 공동창업 같은 문제가 됩니다. 공공의료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인 의료비가 30% 증가합니다. 국가 전체의 의료보험 재정이 9% 증가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국가 절대로 미래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령화, 개인화 문제를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개혁 문제가 우리 저출산 문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에듀테크와 스마트 평생교육을 통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저출산 프로젝트의 중요한 게 181만 경단녀들의 가상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들이 경력 단련을 넘어서서 매칭을 쉽게 하고 이들이 쉽게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일자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킥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셜 벤처들이 이제 수많은 사회적 니즈를 뒷받침하는 소셜 벤처의 창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창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소셜 벤처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이 소셜 벤처의 인프라를 갖춰줘라 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복지 행정 서비스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플랫폼들이 경기도하고 삼성 SDS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연금을 효율적 관리를 하고 국제 원조 시스템, 혁신 증대, 스마트 계약 증진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장과 복지가 순환되는 세 축 이거 틀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부가 통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여기 3대 안전망이 필요하고 이 3대 안전망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을 제시하고 4단계 트랜스폼 하에서 기존에 우리가 5대 복지 정책에 대한 트랜스폼 모델들을 만들고 몇 개 플렉시 프로젝트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